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신한국인성대학을 설립해 주시고 또 운영해 주고 계시는 서정학 초대 이사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특별히 할 얘기 없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온고 창신하자 이겁니다. 우리 이제 온고 지신만 해가면 안 되니까 온고 창신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인류 선진국으로 만들어보는 정신운동으로 우리가 하자. 이게 신한국 정신입니다.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김구철 박사님 말씀을 가능하면 좀 많이 듣기 위해서 김구철 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구철 박사님은 의성 김문이시고 KBS에서 정치부, 경제부 기자를 지내시고 서울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뒤에 바탕이 되었던 선비들의 과거제도, 대한제국의 몰락과 발전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김구철 박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구철입니다. 제 여기 그 네이버 인물정보 소개가 2014년 12년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옮긴 곳에서는 그 단체로 조직 차원에서 인물정보에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 정보 인물정보가 14년 동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랑TV 상임고문을 거쳐가지고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도 학생들 가르치고 책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제부터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한데 누군가 요걸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불을 꺼야 화면이 잘 보입니다. 이불만 꺼야. 더 선명하게 나와서. 그렇지. 네, 좋습니다. 훨씬 선명하시죠, 그죠? 예. 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울 때 보통 이제 조선이 망한 것은 양반, 세도 정치 때문에 망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거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조선이 600년이나 버틴 것은 양반보다는 선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조상님들 덕분에 조선이 600년 동안 버텼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선비 후손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양반하고 선비가 다르냐? 양반은 반입니다. 문반과 무반이 있죠. 그거를 보통 동쪽에 서는 사람들, 문반은 동쪽에 서고 무반은 서쪽에 선다 해서 동서양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반은 세습되는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판서라고 내가 판서 아닙니다. 양반 계급은 양반은 계급이라고 말하는데 계급이 아니고 그거는 자기 능력을 따고 올라가야 양반이 됩니다. 문반, 무반, 벼슬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능력입니다. 뭐가 계급이냐? 선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선비 계급에 부여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되게 압축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압축 성장 많이 들으셨죠, 그죠? 압축 성장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선진국이 평균적으로 200년 가까이 걸린 근대화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길게 잡아서 40년, 짧게는 20년 만에 근대화를 완성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압축 성장이에요. 그 비결이 어디 있냐? 실력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왜냐? 인구 절벽 때문이기도 하고 폐쇄적인 사회 구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속 성장의 원인을 짚어보고 두 번째는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포인터에 익숙지 못해서 그런데요.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잘하시면은 잘하시는 분께는 제가 쓴 책을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꼭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앞줄에 앉으신 분부터 앞줄에 여러분이 계신데 일단 여학생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앞줄에 앉으신 분들이 우등생들이고 모범생들입니다. 그 연세에 남을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이 옆에 계신 분이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신 거 아니죠? 그죠? 자, 강대국의 조건에 제가 영토, 인구, 천연자원, 인간자원 이렇게 4개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자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이렇게 질문해서 정답 나오니 흔치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강대국 그러면은 땅덩어리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 천연자원 많은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대국 서열을 딱 매겨보면은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인데 그런데 이 세 나라는 영토도 넓고 자원도 풍부하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경제력도 풍부합니다. 4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등입니다. 그런데 4등부터 다릅니다. 4등 독일, 영국, 대한민국인데 영토는 우리는 좁습니다. 우리는 제일 작고 독일과 영국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합친 것보다 한반도 남북한 합친 것보다 조금 넓습니다. 그 중간 크기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원은 별로 없습니다. 영국이 20세기 들어서 유전을 북해 유전 이른바 브렌트유라는 것을 개발했지만은 독일과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자원 빈국입니다. 인구도 중간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력은 뛰어납니다. 어쨌든 4, 5, 6등. 그 다음에 7, 8, 16, 20등이 프랑스, 일본, 이태리, 스페인인데 여기는 영토는 중간이고 자원도 중간이고 인구도 중간이고 경제력은 풍부한데 오히려 자원이 더 적은 독일, 영국, 대한민국에 추월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 아랍에미레이트는 10위에 작지만 강한 나라인데 영토도 좁고 자원은 풍부한데 인구도 작습니다. 경제력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경제력이라는 것은 산업 생산력을 말합니다. 오로지 석유 가지고 10위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스위스는 영토도 좁고 자원도 없고 인구도 작은데 경제력은 최상위라서 11위, 12위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과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 다음이 중요한데 인도, 터키, 이란, 브라질 다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자원도 풍부한 나라들인데 영토가 더 적고 인구가 더 적고 자원도 더 적은 나라들보다 순위가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우디, 캐나다, 우크라이나, 호주는 영토는 넓고 자원도 많은데 인구가 적어서 아직까지는 순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20위권 이내의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영토도 작고 인구도 적고 자원도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6위까지 올라간 비결이 뭐냐? 인간, 인재입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역시 앞뒤를 앉으신 분들이 목 없습니다. 웃으세요. 인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는 인구 15억의 대국입니다. 인도 아대륙이라고 할 정도로 나라 자체가 대륙이라고 할 정도로 큰 나라입니다. 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과반수 약 80% 정도가 절대 빈곤층입니다. 절대 빈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어려운 질문인데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엔이 말하는 절대 빈곤은 한 가구가 1달러 이하로 생활할 때 그 빈곤도를 절대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구가 1달러로 한 하루를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1963년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할 때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61달러 6명 가구면 366달러였습니다. 딱 하루에 1달러씩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절대 빈곤 국가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 인도는 잠재력은 무한한데 현실적 한계가 뭐냐? 국민의 80%가 절대 빈곤이고 그리고 높은 문맹률 90% 이상이 문맹인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부패가 심각합니다. 나라가 후진국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3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 최상위 4%가 전체 국부의 40%를 차지합니다.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석유와 철광석, 석탄 그리고 보크사이트라고 뭐 알루미늄 등등해서 안 나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 4위의 자원 부국입니다. 인구도 3억이 넘습니다. 영토도 넓습니다. 나무를 베가지고 10년만 지나면은 30m 키로 자랍니다.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인구의 2,700만이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뭐 나무만 팔아도 국민들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2,700만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천연자원보다는 인간자원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첫 번째 전제가 충족입니다. 과거 산업사회까지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포항제철 짓고 그다음에 구미에 LG전자가 라디오 만들고 또는 뭐 이제 이런 거 할 때 산업사회에서는 노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워크포스였습니다. 노동력. 노동력은 뭐냐? 양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이라고 말하는 과거 전통산업 시대에는 싸고 젊고 저렴하면서도 젊은 노동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 언제든 대체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기업에 임원하셨던 분들 아니면 건설업체 대표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막노동하는 친구들 오늘 온 놈과 내일 온 놈이 달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대체 가능한 자원이랍니다. 그런데 21세기 지식경제시대 그러니까 IT 우리가 말하는 IT와 바이오 산업 시대에는 요즘은 AI죠. 이런 시대에는 인간 자원입니다. 휴먼 리소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시대는 질적인 개념이고 이 인간 한 명 한 명이 지식과 기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 대체 불가능합니다. 고1은 그 친구밖에 못해. 그 친구 결근하면 하루 쉬어야 돼요. 그런 일 있죠, 그죠? 그래서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인구가 적지만은
인구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손자녀 한 명 한 명이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가지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조직의 입장에서는 개가 없어도 굴러갈 수 있도록 조직을 꾸려야 되지만은 인간 한 명 한 명은 내가 없으면 이 조직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내가 이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21세기 교육의 목표예요. 단기간에는 대체된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은 자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원. 그런데 대체 불가능한 그런 자원은 자원이라고 그러지 않고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란 전쟁에서 전략 자산을 배치했다.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전투기나 일반적인 미사일은 자원입니다. 그거는 미사일을 1번 미사일 쏘든 2번 미사일 쏘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B1, B2 폭격기 같은 것은 한 대 없어지면 전력에 금방 차이납니다. 그건 전략 자산이 되는 거죠. 항공모함 금방 만들 수 있습니까? 항공모함 보통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획 세워서 건조해서 현장 배치하는데 3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 벌어지니까 미국이 항공모함을 근처에 넣어놨다가 전쟁 딱 터진 순간부터 뒤로 딱 빼지 않습니까?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지식경제시대의 핵심 산업, 정보통신산업, 생명과학, 바이오, 그리고 인공지능 세 가지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식기반 산업시대의 정부의 역할은 교육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근대화를 남들보다 먼저 이룬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럼 근대화는 그냥 근대화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정치가 근대화돼야 됩니다. 두 번째, 경제가 근대화돼야 됩니다. 정치 근대화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일정한 수준 이상 완성이 돼야 보통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정치 근대화가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경제 근대화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다수의 국민들, 사회 구성원이 싼 값으로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가 자유롭게 굴러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대량 생산이 되더라도 한 기업이 독점하게 되면은 물건값이 무진장 비싸겠죠. 그러면 그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도 아니고 그 경제는 근대화가 완성된 경제 근대화가 완성된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정치 근대화와 경제 근대화. 자, 한번 소인해서 외쳐볼까요? 첫 번째, 정치 근대화. 정치 근대화, 두 번째, 경제 근대화. 경제 근대화, 네, 좋습니다. 정치 근대화와 경제 근대화가 다 완성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은 속도로 완성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 글자가 좀 작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이 멀리서까지 봐야 할 줄 모르고 조금 제 글자를 작게 했는데 제가 이 파일을 놓고 가겠습니다. 파일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저작권 저한테 있지만은 혹시라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이게 작년 가을에 담수 회고에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담수 회고를 보시면 됩니다.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시작했나? 17세기에 했습니다. 17세기 1689년도에 그때 처음 시작해서 그런데 영국이 선진국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근대화가 완성된 것은 1928년도에
여성 참정권이 1928년도에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영국의 여성은 잘난 척하고 이쁜 척하고 목에 힘주고 살았지만 1927년까지는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경제 근대화는 무진장 빨랐지만, 그리고 정치 근대화도 남들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정치 근대화 완성되는 데는 훨씬 늦었습니다. 237년 걸렸습니다. 두 번째, 프랑스는 영국보다 100년 늦게 정치 근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1789년이라는 연도가 언제냐? 이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 가지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와네트가 쫓겨나서 간두대에서 목이 잘린 그 해입니다. 그때 시작했는데 완전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형성된 것은 1940년, 150년 걸렸습니다. 미국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65년까지 걸렸는데 미국은 산업혁명은 빨랐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 근대화가 늦었냐? 1964년까지만 해도 미국 흑인들은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선진국이라 아는 나라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빨 빠진 선진국들이 많았던 겁니다. 독일은 늦었습니다. 시작이. 영국이 1689년에 시작하고 프랑스가 1789년에 시작하고 미국이 1776년 시작했는데 독일은 1834년 그제서야 근대화가 시작됩니다. 독일이 근대화가 늦었던 것은 독일은 통일국가 자체가 늦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커다란 연방공화국도 있는데 지금의 독일의 주 하나하나가 대체로 나라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해버리면은 너무 힘이 세지니까 프랑스나 영국, 러시아가 독일이 통일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이 늦었고 이 1834년이 실질적으로 독일이 통일된 해, 독일 통일이 시작된 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일은 그 훨씬 후에 이루어집니다만 통일이 이루어지는 처음 첫 발자국 뗀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근대화가 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위에서 왕과 귀족들이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그보다 더 늦었습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의 시카고 군함을 몰고 와서 구로무네라고 나와요. 구로무네라고 나와요. 그걸 몰고 와서 일본이 강제 개방했을 때 그래서 1868년도에 메이시 유신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10년 만에 1876년 강화도에 군함을 몰고 와서 조선과 강화도 수호 조류기를 맺습니다. 1876년이죠. 어쨌든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2차 대전 후에 메가드 원수가 일본에 너희들 민주주의 해서 처음으로 자민당이 창당된 것이 1955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87년 걸렸는데 한국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1961년도 5.16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완성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963년도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될 때로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 때까지 단 25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서구의 기준으로 보면은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대한민국 근대화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더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여유있게 잡는 게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압축 성장 정도가 아니고 압축 근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른쪽입니다. 영국은 독서 계급이 널리 존재했고 프랑스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습니다. 일본은 독서 계급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싶죠. 일본의 소설들, 역사 소설 같은 게 보면은 영주들이나 뭐 이런 놈들, 무장이라는 놈들이 시를 쓰는데 한자 열자 써놓고 시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시가 세상에 있습니까? 한국을 모르는 겁니다. 일본의 영주들은 자기 이름 쓰면은 대단한 지식층으로 행세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과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분은 세습되고 과거 제도가 없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독서계급, 선비가 널리 존재했고 그리고 다른 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을 제외한 4개의 선진국들은 식민지를 넓게 개척하고 그리고 침략 전쟁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식민지도 없고 침략 전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힘만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이 됐습니다. 선발 근대화 국가 영국, 프랑스, 미국은 독서계급과 식민지 선전 또는 넓은 영토로 근대화에 유리. 후발 근대화 국가는 식민지 개척과 침략 전쟁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제한적 경쟁으로 근대화에 성공이고 그러나 한국만 유일하게 식민지와 침략 전쟁 없이 독서 계급과 경쟁 문화로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따라오냐? 독서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집에 진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해서 집에 책 몇 권씩 다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침략했던 유럽의 장교들이 허물어져가는 선비 집안에 들어가 보면 놀라는 게 그겁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먹는데 그 집에 책이 있더라 이거죠. 책이 있고 그 말이지 깨자이 못생긴 놈들이 책을 읽을 줄 알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류층이고 특권입니다. 근대화는 사회 구조와 교육 수준, 제도적 기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제3세계 국가들은 독서 계급도 없고 경쟁 제도도 없고 식민지 개척 모두 없어서 근대화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네, 사실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많은데 그래도 저도 넥타이 매지 않았지만 그래도 넥타이 메고 오신 분은 좀 예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반대하신 분 계십니까? 넥타이 매신 분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러면 이 우리나라 성공의 원인을 제가 썼습니다. 미국 원조, 또 위대한 지도자, 또 위대한 기업인, 국민의 학구열, 새마을 정신 이렇게 5가지 중에서 한국이 성공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학구에 위대한 지도자가 위대한 기업. 학구에 5개 다 이제 주고 박대기 학구에 5개 다 맞아. 또 이승만 그양 애국적인 그 지도자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속에 있는 가운데서 여기 5가지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자, 찬성하시는 분 국민의 학구에 한 분도 없어요? 찬성 예? 5가지 다 주고 위대한 기업 5가지 다인데 기업은 기업이야.
바꿔야지. 이제 제가 이게 지지를 제일 걸 맞더라고. 고통 좀 먹고 하겠습니다. 좋은 데라 했어, 좋은 데라. 바꿔야지. 한명 더 해놓으려고. 위대한 지도자, 우리에게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많은데 베트남에는 또 역시 호치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호치민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보다 훨씬 위대했습니다. 왜 위대했냐?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한문도 읽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결혼을 하면 자기 자신이 유혹 나갈까봐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으면은 또 세습될까 두려워서 자식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자보다 못합니까? 낫습니까? 이 앞에서 강의하세요. 네? 이 앞에서 강의하세요. 나가지 말고. 그런데 뒤로 가야지 뒤에서 조시는 분이 없을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위대한 지도자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위대한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설령,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김우중 이런 위대한 기업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대한 기업인들 밑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멍청한 놈들이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대기업 입원하신 분도 많고 중소기업에 창업해서 이끌어 가신 분도 많을 텐데 강한옥 속에서 천국이 날 겁니다. 이 자식들 말이야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데 어쩌다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무슨 말인지 맨날 못 알아들으면 일할 수 있습니까? 기업인이 암만 똑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새마을 정신, 저것도 새마을 정신이라는 타이틀만 없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다 했습니다. 절대 못한 게 뭐냐? 다른 나라에서 못 따라온 게 바꿔야지. 이겁니다. 사실은 학구열 이전에 첫 번째가 이미 형성되어 있던 독서계급, 선비계급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선비계급.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학구열. 왜 학구열이 생겼냐? 경쟁문화, 공채제도 때문에. 암만 공부해봤자 인맥으로 채용하면 누가 공부할 만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절대 관심도 두지 않고 모르는 게 뭐냐? 한국의 공채 문화입니다. 선진국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거기도 공채 문화가 없고 후진국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공채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했고 한국은 더 빨리 성장했던 거죠. 두 번째, 중국은 과거에는 공채 문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제도. 그런데 공산주의 집권하면서 공채 문화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까지는 공채 문화가 없었는데 따라잡기 위해서 공채 문화를 만들었고 한국은 대한민국은 고려 광종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채 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만 공채하는 거 아닙니다. 공기업도 공채하고 대기업도 하고 어지간한 중견기업까지 다 공채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천재가 필요한 것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더 우수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수생, 모범생들이 선발돼서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합축 성장하게 된 원인입니다. 제3세계 국가들의 공무원들이 얘들이 30대 초반에 되게 국장 달고 옵니다. 우리는 국장 되려면 50대야 됩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행시 합격하고 50대입니다.
그런데 이 제3세계 국가는 보면은 국장들을 이 우리나라로 치면 4만밖에 안 되는 얘네들이 다 그냥 국장 달고 옵니다. 걔들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빨리 성장하려면은 공채제도 채택해라. 그러니까 얘들이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저가 공채로 들어온 놈들이 아니거든. 저가 부잣집 아들이고 고위 관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해외 유학 갔다 와서 바로 특채돼서 처음부터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특권을 나누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한 2, 3년 후부터는 교육을 바꿨습니다. 너희들 하급 공무원이라도 공채를 해라. 그것도 절대 안 합니다. 왜냐? 그 공채하면 하급 공무원이 내보다 똑똑한 놈 들어온다 이거죠. 후배가 내보다 나아야지 우리 조직이 발전하고, 자식이 내보다 나아야 우리 가문이 발전할 텐데, 후배 하급 직원이 내보다 똑똑할까 봐 두려웠어. 그런 똑똑한 놈 안 뽑겠다. 조직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그게 대한민국과 제3세계 국가의 차이입니다. 중세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동양의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서는 종이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종이는 지금 종이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귀했고, 그래서 책이 잘 팔리면 양양의 집가를, 종이값을 올린다, 그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사관들, 그러니까 임금님 옆에서 임금이 신하들과 주고받은 대화를 모두 기록하는 사관들이 기초적으로 주고받은 민을 막 휘갈려가지고 쫙 그냥 초안 잡아둔 그걸 갖고 사초라고 합니다. 사초 그거를 재활용하려고 물에 씻어가지고 다시 썼습니다. 그 정도로 종이값이 비쌌습니다. 요즘 치면은 요즘과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런 식으로 닭종이 갖고서 종이 만드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종이를 뭘로 만들었냐? 양가죽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말리고 톡톡톡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만든 양피지를 썼습니다. 양피지가 비싸겠습니까? 닭종이가 비싸겠습니까? 훨씬 비싸죠. 만들기도 어렵고요. 우리도 물론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은 양피지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양피지로 만든 200페이지 책 한 권 값이 어느 정도였냐? 감이 떠오르신 분 계십니까? 양피지로 만든 책 한 권 값이 어느 정도인지? 또 누구님 말씀하셨습니까? 좀 큰 소리로 누가 집안책 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회장님. 진짜 회장님 내공이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유럽에서 집도 집 나름이 있죠. 유럽에서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에 의해서 책을 처음으로 찍어내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게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보다 200년 뒤진 겁니다. 그런데 그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 가격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독일 도시의 중산층 상인의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로 찍어내기 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썼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쓴 게 비쌀까요? 아니면은 금속 활자로 찍는 게 비쌀까요? 손으로 쓰는 게 비싸죠. 손으로 쓰는 게 비싸죠. 그래서 유럽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꼭 유서 있고 전통 있는 집, 그리고 돈도 있는 집에 분위기를 알리는데 서재가 나옵니다. 책이 쫙 꼽혀요. 이게 책을 많이 읽었다는 자랑이 아니고 무슨 자랑? 원자랑입니다. 원자랑. 책 한 권이 집 한 채니까. 그러니까 책이 100권 꼽혀 있으면은 나 중산층 사는 집 100채 갖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보면 한 벽에 쫙 꼽혀 있죠. 우리나라 정주영 영감, 이병철 회장 유관입니다. 책이 1000권 있으면은 집이 1000채 있는 겁니다. 비싼 집. 이제 천천히 신기. 돈 자랑. 그러다가 그래서 이때는 왕실이나 대귀족이나 아니면 수도원남 책이 있었고 일반적인 조그마한 귀족들은 집에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수 특권층과 사제들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고 책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책 한 권에 만나가지고 잘못 건드리면 부스러지는 양피지 책을 함부로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만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왕들도 문맹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귀족들도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왕들 문맹이 있습니까? 전부 본인들이 휘고 남기고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왕들은 다 대학자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친 놈들이지만은 그러나 서구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학문적 지식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 기반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근대화를 할 수 있던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 유럽에서는 상인계급이 성장하고 그리고 상인계급이 장사하는 권력이 넓어지고 관세를 쪼개서 세금 받는 게 아니고 관세를 그냥 한 번 받고 넓게 장사하도록 해주고 하면서 상인의 규모가 커지니 그러면서 상인과 소지주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자본 축적하고 나니까 딴 나라 것도 알고 싶고 해서 책을 사기 시작합니다. 책을 사고 독서계급이 그때부터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독서계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서계급이 생기면서 정치 근대화와 경제 근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뒤에 가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제가 질문이라도 드려야 덜 심심하시겠죠. 왜 독서계급이 성장하지 않으면 정치 근대화가 안 될까요? 또 독서계급이 성장하지 않으면 왜 경제 근대화가 안 될까요? 항상 질문을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셔서 대답이 안 나옵니다. 뭘 알아야 정치를 하지. 그렇습니다. 알고 내가 뭐 지식을 예를 들어서 포스터가 붙었는데 맞아. 이름을 읽을 줄 몰라요. 그럼 선거할 수 있습니까? 맞아. 알아야 면장을 하지 맞네. 알아야 정치 근대화가 가능합니다. 민주주의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두 그냥. 번째는 경제 근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근대화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에 불 때 가지고 물을 끓여서 따뜻하게 하고 뜨거운 물 쓸 수 있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게 전파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철광석이 녹으려면 1453도의 열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통 나무대 가지고는 1200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참나무를 백탄으로 가공해서 참나무를 숯으로 만들었어. 그냥 해도 140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산소를 아주 강하게 압력을 했어. 풀물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이 온도가 1400도 미만이 아니고 1400도 이상 올라가면서 쇠물이 녹아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근대화를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은 독서 계급이 없으면 경제 근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대화의 전 단계에 이루어진 혁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가 종교개혁입니다. 왜 종교개혁? 이 자리에서 교회나 성당 다음에 절에 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가시는 분들이 다 각자가 성경도 읽고 불경도 읽고 그렇게 하시죠. 예. 네. 그런데 지가 읽어야지. 그렇죠. 지가 읽어야죠. 지가 읽어야지. 지가 읽어야겠는데 15세기 이전에 유럽에서는 성당에 가봐야
성경책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사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책 아무도 못 읽어요. 두 번째, 어떤 시골 성당 가면은 사제조차도 성경책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경책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성경책 읽는 대신에 외우기 쉽게 하려고 만든 게 똑같은 거라도 노래로 하면은 외우기 쉽죠. 그래서 성가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외우기 쉽게 하려고 성가를 만든 겁니다.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처음으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의 종교개혁에 의해 가지고 성경책이 라틴어에서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해방된 초기에는 라틴어로 카톨릭 성당에서 미사 집필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어 성경이 없었다는 소리죠. 두 번째는 르네상스, 이건 잘 아실 거고요. 인쇄술 보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지식혁명을 일으키고 독서개혁의 확대를 가져옵니다. 한 번째, 정치혁명, 프랑스 대혁명과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이 대체로 1780년대 후반에 약 5년에 걸쳐서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치혁명은 이 세 나라에서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독일, 일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동력, 이때까지만 해도 자연 동력만 썼습니다. 풍력이나 수력을 썼는데 수차, 물레방아를 썼는데 처음으로 인간이 만든 동력, 석탄을 태워가지고 전기기관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나 바다가 없는 곳, 바람이 없는 곳에서도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됐고 또 물이 얼어 있을 때도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더 이제 자세히 일본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은 일본은 계급이 영주, 다이묘라는 게 있습니다. 큰 대자에 이름 명자 쓰는 다이묘가 있고 그 아래에 무사가 계급이 있는데 무사 계급은 몇천석 무사부터 몇십석 무사까지 계층이 딱 있습니다. 내 당대에 몇십석 받으면 잘 살 것 같죠, 그죠? 자, 이제 이 손가락질을 받으신 유학생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20석 무사 같으면은 먹고 살만 합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요. 20석. 예. 밥은 먹겠지. 밥은 먹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20석 받았는데 내 아들이 셋이 있어요. 내 아들 셋이서 20석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선 게 1600년 초인데 메이지 유신이 1860년쯤이니까 260년 동안 계속 내려가면은 20석 처음에 20석 무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작아지지. 가난해지지. 일본의 영주들도 조금씩 가난해지겠지만은 일본의 무사 계급들은 도쿠가와 막부 시절 마지막쯤에 가면은 전부 저 이제 우리 모범생 되신 여학생은 굉장히 품 있는 언어를 쓰는데 제가 예상했던 답변은 걸뱅이 돼지예요. 17세기 말 18세기 초 되면은 일본에는 무사계급의 후예들이 산에 들여다니면서 전부 유리걸직을 했습니다. 쓸 줄 아는 게 딱 하나, 칼밖에 없으니까. 칼밖에 없는 놈이 먹고 살기 어려우면 뭘 해야 됩니까? 강도질, 도둑질. 국내에서는 그런데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뭘 해야 되죠? 침입 전쟁을 해야죠. 그래서 일본이 대화한 직후, 메이지 유신 직후에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 침공하고 다음에 청일 전쟁 일으키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일으키고 심지어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그런데 왜 국민들이 전쟁 반대하지 않냐? 전쟁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신분 사회의 문제가 이겁니다.
사회는 정체되고 근대화는 지연되고 그리고 좋게 말하면 상무 정신인데 말하자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날강도들만 양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급 무사 가운데 몇 명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카모토 료마라는 20석 무사의 집안의 아들입니다. 20석 무사를 그렇게 10대 이상 내려왔으니까 사실은 뭐 이제 연봉을 나누면은 한 2호 받았을까요? 그건 가난뱅이니까 떠돌이를 하는데 떠돌이 하다가 일본 사회에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 친구가 일본을 근대화하자고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황양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의 막부를 타도하자 토본이라는 토본 막부를 없애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하급무사가. 그래서 이 사람의 일대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도서관에 가시면 사카모토 료마라는 이름에서 료마는 간다 라는 이름의 한 5권짜리 책인데 그걸 보시면 일본 근대화의 비화를 상당히 미화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비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급 무사들이 전부 하나같이 뭐가 되냐? 낭인들입니다. 낭인.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낭인이지 거지들이죠. 칼 들고 있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급 무사 계급, 사무라이 계급이 근대화를 주도하는데 사무라이 이렇게 칼만 쓸 줄 알고 철학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놈들이 나가 보니까 침략 전쟁, 철학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좋지 않은 방식의 근대화 전략이 수입니다. 동맹 정책은 그래도 좀 배운 게 있는 놈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나쁘게 기억되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한일 합방할 때 통감으로 왔던 그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동맹 정책도 세우고 침략 전쟁의 기본적인 일본의 근대화 전략, 세계화 전략을 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토 히로부미가 선진국에 갔다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공채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초고속으로 근대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접근 방식, 주변국가 주변국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이고 철학이 없었고 야만적 제국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 1950년대 전쟁의 잿더미입니다. 1960년대 근대화 시동이 걸리고 88년에 서울올림픽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고 2002년도에 근대화가 완성이 됐다. 아까 드렸던 거 보셨죠, 그죠? 미국 원조, 위대한 지도자, 성장 전략, 탁월한 기업이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한국의 성장 전략을 따라했던 나라들이 실패한 것은 바로 중국과 인도를 비교해보면 중국은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왜냐? 광범위한 독서기금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런데 인도는 독서계급이 굉장히 좁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계급 사회인데 카스트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카스트의 제1 첫 번째 계급이 뭐냐? 브라만입니다. 이 브라만이 공부하는 계급입니다. 그 다음이 크샤트리아, 정치와 군사 담당입니다. 그 다음이 바이샤, 상인 계급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대접을 드는 전부 바이샤 계급 출신들이 많고 그런데 IT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같이 지식이 필요한 산업 쪽의 창업자들은 대부분 브라만 계급. 어쨌든 이러한 계급 제도의 차이, 독서 계급의 폭과 넓이, 숫자, 풀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중국이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인도는 여전히 뒤처져 있는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감히 제안서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곡되는 거를 한 줄에 안 세우고 띄워놓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호응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시고 아까 소개드리려고 했던 이성현 박사님, 농학 박사님 잠시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저 가시던 게 방종렬 씨 강의했는데 갔던 게 갔어요. 박경본 박사님 전에 한번 작년에 한번 갔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다음 박남철 박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 뭐 유명길 송암 경북대학교 유명길 송신달 씨 교수님 성함 매주 오시는데 오늘 이상 따지셨습니다. 유튜브에 잘 안 고맙습니다. 나와. 그러면 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같은 경우는 이거 작년 막 이번에 이렇게 딱 쓰거든. 요새는 안 올리지만 예, 좀 쉬셨습니까? 그 아까 베트남의 그 성공에 대해서는 화면이 있었는데 뭐 내용을 보시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겼고요. 한국 성장의 비밀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폭넓게 형성된 독서계급이요. 폭넓게 형성된 독서계급이 있고 두 번째는 경쟁 문화. 경쟁 문화를 영어에서는 실력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메리토크라시라고 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해서 끼니를 잊기 어려워도 책을 읽는다. 허생전이라는 그 박지원 연암 박지원의 소설에 보면은 진짜 허생이라는 사람이 계속 책만 읽을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뭐 그만의 부를 두더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찍부터 사회윤리와 공직윤리, 조직문화를 익힌 상태였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교육이 없이 처음부터 사람이 윤리적이 되고 또 조직문화에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선비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단시일 안에 엘리트 전문 관료와 민간 엘리트를 충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혈통사회 또는 이제 친분에 의한 인맥에 의한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실력 사회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인간의 어떤 이제 그 발전해 나가는 큰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주화라는 말을 할 때도 민주화라는 말을 정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주화에 대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의 일을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정함에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와 범위를 넓히는 과정, 그게 민주화입니다. 옛날에는 국왕 혼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귀족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귀족만이 아니고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데 부자들과 권력 있는 귀족 왕실만 참여하다가 전부 지잘났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학자들도 참여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장하는 과정이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이런 대의제, 대중민주주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기적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다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대 혈통사회에서는 가문 자체에 그 집안이 뭘 하는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마라는 그런 이제 중국성을 듣습니다. 사마. 그런데 사마라는 것이 원래는 그냥 성이 아니고 그게 벼슬 이름이었습니다. 뭐가 사마냐? 군대에 총사령관, 대장이 있으면은
대장 옆에서 군기를 세우고 또 큰 전략을 짜고 하는 그 직업이 사마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의 경우에는 집안도 좋아야 되고 칼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마라는 직업은 뭐냐? 거기다가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저쪽에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를 예측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는 사람이 사마입니다. 삼국지에서 대표적으로 사마에 해당하는 역할 수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제갈량입니다. 사기를 썼던 사마천도 집안은 원래 사마씨 집안의 후예죠. 그러니까 이 사마라는 것이 성씨가 아니고 직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마씨가 좀 어감이 이상한데 하여튼 사마씨의 성씨를 가진 사람 숫자가 늘어나니까 나도 사마고 너도 사마고 사마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조그만 단위부대의 장은 그 참모는 사마로 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사마는 대사마라는 직위를 하나 더 붙이게 됩니다. 대원수가 된 거죠. 원수가. 어쨌든 고대 혈통사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중국의 동진, 그러니까 사마의의 후손인 사마염이 세운 나라가 동진, 진나라를 세우는데, 진나라가 유목민자 가운데 쫓겨내려가서 양자강 이남으로 가서 세운 나라가 동진입니다. 그때부터 중국의 북쪽 양자강 이북에서는 5오랑캐, 5호, 5오랑캐의 16나라가 세워졌다 없어졌다. 그래서 5호 16국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남쪽에 동진이 망한 다음에 이루어진 나라가 양나라죠. 그 동진 때에 처음으로 가문, 문벌만이 아니고 추천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명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 똑똑한 애가 있어. 책도 많이 읽고. 걔를 불러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독서를 평가해서 추천하는 구품중정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인류 최초의 실력 평가에 의한 인재 등용 제도입니다. 9개 품계로 나눠서 평가를 했다 해서 구품중정제. 그리고 이걸 나중에 통일신라에서 받아온 것이 독서 삼품과입니다. 9개씩이나 세밀하게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독서한 결과를 삼품 3가지로 쪼개가지고 평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를 체계화해서 받기 전에 이미 통일신라 때 독서 삼품과라는 실력에 의한 등용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제도 때 과거제도가 정식으로 채용되는데, 원래 당나라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아까 5호 16국에 다 통일했던 나라가 수나라고, 수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 당나라가 이어갔는데, 그 당나라 때의 당태종 이세민이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유교 국가의 통치 체제를 완성을 합니다. 당나라가 500년대 말에서 600년대 초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이세민 때 만든 그 6세기 말에 만든 제도, 육부제도, 그게 조선에 와서 육조판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태종 이세민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다른 나라까지 가서 1400년, 1500년씩 유지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선진적인 나라였습니다. 당나라. 당나라 때 과거 제도가 완성됩니다. 원래 우리가 말하는 신원서판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당나라가 인재를 등용했는데, 그걸로 하니까 인물 좋은 놈들만 들어오고 진짜 실력 있는 놈들은 안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말도 잘하고 다 좋은데 실제로 글을 쓰게 하니까 안 되는 놈들이 많더라. 그래서 신원서판 말고 체계적인 테스트를 하자 해서 만든 게 과거 제도입니다. 어쨌든 이 구품중정제 또는 이런 공채제도는
왕족과 귀족이 독점하던 군사, 정치, 행정, 경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실질적인 혁명이었습니다. 네? 아니죠, 그죠? 제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조선은 원래 조선의 계급은 딱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뭐냐? 왕족하고 그 다음에 백성하고 하층민하고 뭐 세 개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일반적인 양민이 양반과 선비와 중인과 서민 이렇게 네 개로 쪼개지고 그래서 원래 딱 세 개가 있었는데 6개가 정도의 계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선비계급입니다. 일본과의 결정적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려 때부터 과거 제도가 있었고 독서 계급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공채 문화가 1000년 역사가 있었는데 일본은 철저한 세습제였고 독서 계급이 없었고 공채 개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화 과정에서 공채가 처음 도입됩니다. 권력 욕망을 자극하는 인센티브에서도 송나라 진종이라는 왕이 세운 만든 권학문, 학문을 권유하는 글에 보면은 서중자유천종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책 안에 그 책 안에 책 자체에 천종의 녹이 있다. 종이라는 것은 어떤 단위냐? 육곡사두인데 128마리라고 합니다. 128마리. 그러니까 요걸 한 마리 쌀 한 마리 요즘 얼마쯤 하나요? 한 대만. 마리에? 예, 한 마리. 한 마리에 한 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20만 원. 5만 원씩 6만 원. 그러니까 20kg가 6만 5천 얼마거든요. 16kg가 한 마리 아니니까 살릴 때 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충 한 마리 한 5만 원쯤 된다고 보면은 예, 예. 그러니까 128이면 대충 연봉이 이제 한 6천만 원쯤 되나요? 6천만 원? 600만 원? 하여튼 그렇게 이제 돈을 준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 한나라 때 만든 그 녹봉 기준을 보면은 판서 정승의 녹봉이 1200석이었습니다. 1200석. 1200석. 근데 실제로는 주기를 1000석밖에 안 줬습니다. 형식적으로는 1200석이라 놓고 1000석밖에 안 줬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벼슬 하는 것은 그 권력만 주는 게 아니고 부귀 영화를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악착같이 보려고 했던 거죠. 서양에서는 그런 거 없이 공작의 아들은 공작이고 백작의 아들은 백작이고 그러니까 얘들 뭐 공부할만 하겠습니까? 노노도 백작인데 노노도 공작인데 그러니까 공부 안 하죠.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게 세습이라는 거예요. 세습. 그래서 권력에 공부하려면 접근하려면 공부가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날 조금 더 이제 보편적인 그러니까 공부에서 과거로 뽑는 제도 말고 다른 인재의 선발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거죠. 예. 지금도 50일 후에 선거 치르지 않습니까? 그 선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같은 것은 혼자서 책상 위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선거를 잘 치르려면 그래도 때를 모아서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선거라는 것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선거는 가문의 후관과 재산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죠. 가문의 후관과 재산. 두 번째, 비용이 비쌉니다. 2년 전에 트럼프하고 카멀라 해리스 두 사람이 남녀 대결을 벌일 때 그때 두 당에서 쓴 공식 선거 비용이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공식 선거 비용. 지금 환율로 치면 한 1,500원쯤 되니까
1,500억의 현금이 나간 건데 문제는 뭐냐? 환율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만 돈으로 환산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물가가 훨씬 쌉니다. 미국이 훨씬 쌉니다. 특히 음식물 값이 워낙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격가지로 가는데 우리나라의 소 한 마리 가격이 대충 한 600만 원, 700만 원쯤 하죠, 그죠? 미국에서는 소 한 마리 가격이 한 700달러 합니다. 700달러, 한 100만 원쯤 합니다. 러시아 가면 얼마 하냐? 200달러입니다. 러시아 가면. 그리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가면은 한 몇십 달러면 됩니다. 왜 그렇게 싸냐? 일단 우리는 소를 먹이려면은 축사를 지어야 됩니다. 거기는 축사 없이 방목합니다. 축사 비용 안 들어갑니다. 러시아는 이제 겨울에 추워서 축사가 필요하지만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런 나라는 축사도 필요 없습니다. 1년 내내. 두 번째, 사료 우리는 돈 주고 사서 줘야 되는데 그런 나라는 사료값 안 들어갑니다. 세 번째, 우리는 소 한 마리가 비싸고 또 사료값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투자가 많이 됐으니까 소가 조금만 아프다 그래도 신경 쓰이고 수의사 불러서 항생제 계속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방목한 소들은 병도 잘 안 납니다. 아니 그 들에 산에 들에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그 지종한 거 먹는데 병이 잘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귀한 집에 귀한 아들은 맨날 골골거리고 천한 집에 천하게 사는 애들은 먹는 것도 없는데 튼튼하게 살고 똑같습니다. 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고기 구워서 좀 먹고 나면 1인당 무조건 10만 원인데 아르헨티나 같은 데 가면은 냉면 한 그릇 먹으면은 어른 손바닥 2개 크기의 두꺼운 스테이크를 공짜로 줍니다. 끼워집니다. 끼워져. 어쨌든 미국이 우리보다 물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미국이 1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공정성 의아에 대해서 따라가지고 불복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도 대구에 한 분이 지금 불복하고 있죠, 그죠?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선거라는 게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만은 충분하지 않다. 첫째, 인재 풀이 결국은 집안이 후광도 있고 돈도 좀 있는 사람만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거. 그런데 더 가난하고 집안에 후광이 없는 애들 사이에서 인재를 충원하면 우수한 인재를 더 많이 충원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우수한 인재들이 대부분은 부패할 가능성도 적고 윤리적입니다. 왜냐? 우수한 놈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가 위로 올라가려면 몸조심을 해야죠. 그죠? 사고 안 치고. 그런데 내가 평생 해봐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한 미천 잡아서 노부에 먹고 살아야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만 해도 비교적 깨끗한 학교만 해도 와 쟤는 말이지 40밖에 안 되는데도 쟤는 교장감이야 아니면 교육감감이야 이렇게 남들이 해주면 지도 교장이나 교육감 수준에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쟤는 제 새끼 저는 말이야 평생 말이지 남의 시단을 할 놈이야. 그럼 본인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 저보다 연수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지만 손자 또는 증손자 증손들을 가르칠 때 너는 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셔야 합니다.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은 해외 유학이라는 것을 일찍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에 돈 없어서 해외 유학 못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집에 돈이 없으면 나는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격려해 주면 그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하고 윤리적인 엘리트가 지배한 나라가 더 발전합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고 더 윤리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맨날 우리나라 공무원들하고 부딪히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만 썩은 것 같고 지저분한 것 같고 하죠. 제가 인도에 출장 갔을 때 인도에서 그때 IT 산업 취재하러 카메라 팀하고 같이 한 달 출장을 갔습니다. 인도 공항에서 4시간 동안을 우리 짐을 다 풀었다가 뜯었다가 다시 쌌다가 한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러냐 몰랐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뜯은 것마다 하나씩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취재하면서 선물로 주려고 쌓은 것들 일단 공항에 온 놈들 10몇 명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때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였냐? 손톱깎이였습니다. 왜 그러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옛날 어릴 때 경험이 있겠지만 어릴 때 일지에서 몇 길 있으면 잘 깎이는데 한국처럼 쇠가 물러가지고 안 깎이고 그런 경험 있죠, 그죠? 자기 나라 손톱깎이는 못 쓰는 거예요, 물러가지고. 그리고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발가락까지 다 덮이는 신을 신고 다니지만 걔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발톱이 굉장히 발가락이 이제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발톱이 두껍고 딱딱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는 우른쇠로 만든 손톱깎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2000년이니까 벌써 26년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사는구나 그런 자부심도 느끼고. 그 다음 두 번째 방식, 선거가 아니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돈을 내고 뭘 하는 사람은 빨리 결과를 얻고 싶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를 못합니다. 기초과학 못하고 기업체에서 자기들 인재 양성을 하면은 기초과학 쪽보다는 인문과학 쪽보다는 응용과학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도 그렇게 키우게 돼요. 두 번째, 권력과 금력을 장악한 소수가 교육 기회도 독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교육이 빈부익부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제3세계 국가들이 교육을 하는데 고등교육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2세, 3세들이 독점해버리기 때문에 점점 더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받고 학교 선생님이시거나 뭐 공무원 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이런 어렵다면 어렵고 딱딱하다면 딱딱한 강의를 들을 정도로 사회생활하고 교육도 받으시고 지적인 욕구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보편적인 교육의 혜택입니다. 독서평가는 비용이 적게 들고 공평하고 논리적입니다. 현대 일본은 철저한 공채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직 공무원만 일부 선거로 충원하지 전부 고위 전문가들은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공정한 실력 사회를 만드는 지속 가능한 실력 사회를 우리가 꿈꾸고 지향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 신라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 가운데 제일 힘센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고구려였죠. 그리고 가장 경제가 발전하고 가장 문화적으로 우수했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백제는 뭐 물에 빠졌고. 망하기 전에 백제가 사실은 제일 경제력도 뛰어나고 문화도 뛰어났습니다. 예. 신라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얼마나 신라가 돈도 없고 힘도 없었는가 하면은 지금 가야라는 데 있죠. 가야, 저 낙동강 하류. 이 낙동강 하류에 있던 가야가, 육가야가 어디까지 올라갔냐? 제일 많이 올라가기는 소백산맥 자락 따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창까지 올라갔고 소백산맥 바깥까지 갔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했냐? 가야, 먹을 거 없어 아닙니다. 가야가 지금부터 사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가야 이전에 변환이라는 그런 이제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 부족 국가 아니죠. 부족 사회가 있었는데, 변환이 신라 백제가 아직 철기 문화가 되기 전에 나한 진한데 변환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철기 문화를 갖고서 변환 그리고 가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주 함창까지 치고 올라갔고, 그리고 전국 진안 무주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신라는 한 해는 고구려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백제한테 시달리고, 그 다음에는 또 가야한테 시달리고, 진짜 동네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신라가 제일 먼저 가야를 딱 먹고, 그 다음에 백제를 먹고 고구려를 망하게 한 다음에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당나라군을 격퇴해가지고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옆에 잘 보시면은 중국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힘센 중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와 문화가 발전된 일본이 있고, 그리고 좀 멀리 있긴 하지만은 러시아도 우리보다 힘이 세죠. 자원도 많고.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 가야 사이에 낀, 변한 가야 사이에 낀 신라하고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날 시달리는 약소국 신라가 이 가야는 어느 정도였냐? 변한 말기부터 중국과 일본과 철기 문화를 주고 무역을 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진짜 안팎곡사등이에요. 꼼짝도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신라가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 초 300년대 중입니다. 그 다음에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300년대 말에서 400년대 초가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 장수왕. 신라는 5세기 법흥왕 때가 들어서야 비로소 국가로서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고, 그런데 신라의 위대한 영도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 진흥왕입니다. 이 진흥왕 때에 육가를 다 병합하고 한강과 한평야를 장악합니다. 지금은 전라도 일대, 남해안 일대 평야지대가 많지만 그때만 해도 전라도 서해안, 남해안 일대는 염해가 심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야지대라는 게 몇 군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당항선을 확보해서 중국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통로도 확보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와 뛰어난 장수와 외교관, 당나라의 지원, 이 3요소를 갖고서 신라가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잘 보셔야 할 게 뛰어난 장수와 외교관이 있는데 이사부, 거칠부, 무력, 김춘추, 김유신, 김인문 이 사람들이 신라를 키운 사람들입니다. 김춘추는 나중에 태종 우열왕이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김인문은 김춘추가 왕위에 나이 들면서 거기에 박아놓고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을 당나라에 박아놓고 온 외교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부와 거칠부는 원래 신라의 왕족이면서 귀족입니다. 무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가야, 망한 가야의 왕자입니다. 이 사람이 신라가 백제를 쳐부수고 그리고 그 사람 손자가 삼국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웁니다. 김무력은 김유신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당시에 한반도에 5대 평야지대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염해가 심한 곳은 농사 못 짓고 추운데 농사 못 짓고 이거저거 빼고 나면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한반도에 5군데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가 있고 호남 평야가 있고 호남 평야가 지금의 영산강 하류 쪽이 아니고 김제 평야는 나옵니다. 환경강이 있대. 전북 지역이죠. 그 다음에 한강 하류가 있고 대동강 하류가 있고 함흥 평야가 있는데 원래 신라는 낙동강 하류는 변한과 가야 거였고 호남 평야는 백제 거고 한강 하류도 백제 거였고 대동강 하류는 고구려 거고 함흥 평야도 고구려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평야가 없으니까 경제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경제력 없고 먹을 거 없던 식량 자원 없던 그 신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낙동강 하류 가야병합하고 한강 하류 차지하고 함흥 평야 차지합니다. 나라 영토는 별로 크지 않지만은 한반도의 중요한 평야지대 3개를 차지해서 신라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과정. 그게 누구냐? 진무원. 그러니까 역사책에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가르치지 않으면 겁배울 수밖에 없죠. 모르죠. 특히 한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농업 생산력도 급증했지만은 외교적인 우위를 확보합니다. 특히 이 외교적 우위에서 한강 하류를 차지하면서 중국과 직교역을 할 수 있게 됐고 두 번째는 고구려 소통을 할 수 없어졌죠. 신라를 거치지 않고서는 고구려 백제가 서로 내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는 중간에 딱 들어서서 이중풀이를 할 수도 있죠. 신라의 국격이 높아진 겁니다. 고구려는 왜 망했냐? 뭐 이건 잘 아실 테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백제는 왜 망했냐? 요거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백제 의자왕이 3,000국내를 건너렸다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좀 검소하게 살겠다면서 국내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국내를 내보냈는데 그 당시에 강태종이 거느린 국내 숫자가 5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제에 3,000국내가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자왕 때에 윤충이라는 사람이 대장군으로서 신라의 대야성을 포함해서 성을 40개를 공격합니다. 진짜 대단한 장수였죠. 그런가 하면은 상좌평 성충입니다. 좌평 중에서도 백방 수상객입니다. 여기에 윤충과 성충은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성충하고 윤충이 왜 형제냐 그러시겠지만은 저 때만 해도 요즘 같은 성의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을 거의 안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충과 윤충인데 아니 왕의 입장에서
한 놈은 병권을 쥐고 있고 한 놈은 조정을 장악하고 있으면 형제가 왕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병권을 바로 뺏을 수는 없으니까 왕이 좌평성중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런 식으로 내분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왜 문제가 생깁니까? 개인의 능력보다 집안 배경과 혈통으로 권력과 지위를 나누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영계소문 아들 삼형제처럼 무능한 자가 자리를 차지했고, 백제는 형제가 너무 유능하니까 왕이 형제를 견제하고, 그게 이제 세습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라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인재를 들여왔습니다. 이 사부가 그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귀족의 왕족이고, 무력은 패망한 금관가요의 구영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신라가 정복한 나라의 왕자를 신라는 어디에 파견하냐? 군사를 10,000명 줘가지고 한강 하류에 보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한 놈을 이제 경쟁하는 회사에 임을 하나 빼가지고 얘를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놈한테 어떤 자리를 줄 수 있습니까? 독립적인 자리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좁은 기지. 독립적인 자리를 줄 수 없고 뭐 경쟁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둬가지고 또 딴 생각 못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1980년대에 이웅평이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 그 다음부터 한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웅평한테 비행기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다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라는 어떻게 했냐? 이 항복한 왕자한테 군대를 줘가지고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한강 하류 사령관으로 파견합니다. 군대를 10,000명 줘가지고. 이놈이 백제에 귀순하거나 10,000명 이끌고 고구려 항복 하려고 하면 신라 한강 하류를 통째로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무역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믿고 맡긴 거죠. 믿고 맡겼더니만 무력이 거기에 보답합니다. 신라 진흥왕하고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를 하는데 그때 신라 진흥왕이 일방적으로 깨집니다. 어떻게 깨졌냐? 신라군이 30,000명이 죽습니다. 계속 죽습니다. 그럴 때 백제 성왕이 자신만만 이제 끝났다. 신라는 끝났어. 이제 우리가 백제가 먹는 거야. 하고 있을 때 한강 하류에서 막 달려왔던 김무력의 군대가 백제 성왕의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백제 성왕을 죽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1군 사령관, 뭐 3군 사령관, 지금은 그런 게 없었고 지작사가 있겠죠. 지작사 사령관을 귀화한 북한 장군이나 아니면 태국 출신이나 그런 사람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그죠? 그런데 신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겁니다. 그런 개방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합니다. 여기 바로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이 먼저 30,000이 죽었는데 김무력이 급거 기습을 해가지고 백제군 10,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원톱 백제 성왕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백제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신라는 골풍제도라는 것을 썼는데 성골, 진골 2014년도 대구 선거할 때 성골이 있고 뭐 찐박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이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골, 아빠 엄마가 다 왕족인 경우가 성골입니다. 아빠나 엄마 중에 한 명이 왕족이면 진골입니다. 그런데 태종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왕입니다. 그리고
가해의 왕족들을 처음부터 진골로 받아줬습니다. 이거 요즘이야 뭐 그럴 수 있지 싶지만 옛날 같은 신분 사회에서 피정복 국가의 사람을 왕족으로 대우하는 건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명쯤 대우할 수 있는데 집안 전체를 그냥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만명 부인이 김유신의 어머니인데 똑똑하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여성이라서 김무력의 아들한테 반해서 자꾸 이제 두 사람이 만나니까 만명 부인 집안에서 가져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명 부인이 도망쳐가지고 지금의 충북 진천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살림을 차립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출생지가 충북 진천입니다. 개방성과 포용 정책, 피정목민도 귀족이 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피정목민은 전부 노예입니다. 그런데 피정목민에게 이렇게 왕족 지위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도 왕족들한테 왕족에 가까운 지위를 주면서 옛날 네 살던 데에서 네 백성들하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이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백제나 고구려 유민들, 왕족들도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런 포용 정책 덕분에 백제 고구려의 유민들이 신라와 함께 당나라를 쳐부수는데 격퇴하는 데 참여하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신라는 굉장히 디테일에 강했습니다. 남한산성을 쌓는데, 이 경주에 있는 남한산성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거 말고 이거 만드는데 보통 학자들이 2년 내지 3년 걸렸을 거라 했는데 찾아보니까 35년 걸렸어요. 기록이 있는데 35년 만에 성을 쌓는데 그 성이 어떻게 되느냐, 구간별로 여기 책임자가 누구고 어느 마을에서 쌓았다 딱 돌로 박아놨습니다. 새겨가지고. 그래서 지방관은 누구고 마을은 무슨 마을이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이것은 무너지면 우리가 다시 책임지겠다. 이 정도로 철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기, 10년째 GDP 성장률이 1% 미만이고 인구 감소되고 인적 자원의 질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라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능력 있고 자질 뛰어난 피정국민의 후손들이 인재를 과감하게 기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미 대기업에서는 제3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개방성과 포용 정책으로 실력 사회를 구해 나가면은 또 다시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세계 6위가 아니고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선배들께서 40년대 50년대 고생하시면서 읽어놓은 것들 저희들 60년대생들이 또 이어받아서 조금이나마 더 낫게 쓰는 그런 과정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